네, 안녕하십니까.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자, 오늘은 비평이란 무엇일까? 비평은 가장 수준이 높은 글쓰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강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마 오늘의 이 강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글쓰기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면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대학 글쓰기 또는 지성인, 학자, 학문 등등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종류의 글쓰기 가운데 가장 고급스러운 그런 글쓰기를 접하시게 되니까 어려운 만큼 여러분에게도 큰 결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비평이란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로 비평의 그 징검다리라고 제가 이름 붙인 비평의 방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안에 비평이 무엇인지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개의 보기로서 한번 비평이 무엇인지를 또 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방법까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평의 낱말 뜻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잉글리시로는 criticism, critics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크리네오라는 이 낱말은 갈라내다, 나누다,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그동안 써온 비평이라는 한자 낱말이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비평의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정약용은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 학문성이라든지 그 삶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공감들을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여유당 전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평이라는 낱말이 한 글자가 간단히 실려 있습니다. 비평에 관한 무슨 이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위대한 그 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비평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와 같다 이렇게 여기고 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이란 말을 간단히 한 두 개 정도의 낱말로 설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가해 준다. 요거는 불가에서는 스승이 자기의 제자의 설법을 듣고 제자의 설법이 가하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도장을 찍어서 이가 바로 내 제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 이것이 인가입니다. 합격이라는 글자를 꽝 찍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일종의 비평의 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산삭하거나 윤문한다. 이렇게 좀 이 두 글자를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조금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지울 곳을 지운다. 약간 좀 군더더기 쓸모없는 것들을 지운다. 윤문이라는 것은 매끄럽게 가다듬는다 또는 우리말로 다듬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평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글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한 뒤에 혹시 덜어낼 부분이 있으면 덜어내고 또 덧붙일 부분이 있으면 덧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온전하게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글로서 쓰는 것, 이것이 비평문이고 우리 수업에서는 비평문 쓰기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읽은 이 본디 글은 옳은가?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석처럼 따지고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옳은 정도가 얼만큼인가, 내가 크게 동의하고 공감하고 인가해 줄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지, 또는 다른 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수준이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평은 비평가 자신이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작가들, 동시대인들, 그리고 내가 읽은 그 본디글에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 그가 일종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운 종류의 글들을 쓸 수도 있고 하니까 한 작가의 글의 수준,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작품의 어떤 경향, 이런 거하고 동시대인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간다면 해외의 유명 작가들,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쓴 그런 글들,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평가는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을 섭렵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비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그런 아주 고도의 비평문은 아니고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학문적 글쓰기 수준에서 하는 비평입니다. 학문적 수준이라는 이 중요한 단서가 붙으면 증명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는 글쓰기다. 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세우는 바, 내 주장,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주장, 내가 내세우는 바가 옳다라는 것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글을 쓰면 그것이 학문적 글쓰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글쓰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주 큰 통찰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뭐 엄격히 증명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의 깨달음, 이런 어떤 그 많은 경험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깊이, 그리고 어떤 실전적인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러나는 그 지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말들을 진솔하게,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이런 글들도 비평문에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 글쓰기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거죠. 학문적 글쓰기는 그러한 위대한 고전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양한 자료들과 또는 다른 나와 같은 다른 학자들, 또 동시대인들의 이런 견해들을 모두 한데 아울러서 균형 잡힌 이런 증명의 시도를 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런 선각자라든지 성현 또는 지적인 통찰을 통해 가지고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깨달음의 말들은 이런 증명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들, 가르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비평을 하시니까 모든 비평이 이렇게 엄밀한 학문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논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분들이 학문적 증명을 하진 않지만은 그런 많은 이제 경험에 바탕을 둔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A 견해와 B 견해 사이에 A, B를 모두 두루 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정확히 이 경우에 어떤 이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이렇게 통찰해주는 그런 비평문을 또 쓰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학문적 수준의 비평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쓰는 학문적 비평문은 첫 번째로 비교 가능한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비교 가능하다라는 것은 견주어 본다는 뜻입니다. 견준다는 것은 어깨를 나란히 세워본다. 우리 키재기 할 때 하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누가 더 키가 큰가요? 이렇게 맞댐비를 해보면 마주 세워놓으면 뭐 금방 눈으로 할 수 있죠. 정확히 몇 센치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마주 세워서 견주어 비기면 빗대어 보면은 어느 쪽이 큰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이런 서로 마주 비교 볼 수 있는, 견주어 볼 수 있는 글들이 있어야 된다.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교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인 뜻은 이제 수레, 2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마리 끄는 이 수레는 마차는 2마리의 말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2마리의 말 사이를 가로지르는 가름대를 놓고 그걸로 2마리의 말이 똑같이 움직여 나가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름대를 이제 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와 마차를 끄는 2마리 말이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발맞춰 달려갈 수 있도록 말을 나란히 이어주는 가름대, 이것이 교라는 뜻입니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건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 말하면은 2개의 글 가운데 비교할 수 있는 관점, 비교의 측면을 똑같이 잡아야 된다. 주제를 똑같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란히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2개의 지점을 잡아서 서로 빗대어 봐야지 하나는 머리 쪽을 잡고 하나는 꼬리 쪽을 잡으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값을 매기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부위를 찾아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지점 이것을 찾아서 서로 비교해야 된다. 평이라는 말은 아주 이제 어려우면서도 쉬운 말입니다. 평평하게 물풀에라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연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수면 위에 물 위에 연꽃이 이렇게 퍼져 있죠. 이렇게 쭉 퍼져 있는 평평이라는 것이 퍼져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무엇이 말이 평평하게 퍼져 있는 상태. 이거 조금 달리 얘기하면 치우치지 않는 말 또는 고루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A의 글하고 B의 글에다가 서로 다른 말로써 비교하고 적용하면 비교 자체가 부당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점도 같아야 되고 그에 비교하는 말도 같아야 되겠군요. 그래서 잣대도 같아야 되고 그 잣대를 들이대는 지점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뭐 어려운 건 아니군요. 같은 부위에다가 같은 이제 잣대로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 2개의 작품을 2개의 글을 공정하게 비교한 셈이 된다. 한 사람은 키를 재고 한 사람은 몸무게를 잰다면 이 재긴 쟀는데 그 둘을 마주 비교하는 건 좀 약간 어렵습니다. 물론 키하고 몸무게 사이에 뭐 상관관계가 아주 깊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건 비교의 잣대가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몸무게는 몸무게끼리, 키는 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제 마주 빗대어야 된다,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비교라는 말의 의미고 그것을 이제 같은 말로 할 때 평이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가라는 건 무엇이냐? 비평에는 비평이라는 낱말 자체가 줄임말이니까 비교, 평가. 가라는 말은 실제로는 뭐
장사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제 이 파시는 분이 물건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판대, 판매대 위에다가 쭉 버려놓고 얼마라고 가격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부르는 가격. 근데 이 값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디값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흥정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흥정값이라는 것은 뭐 시장 가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한 예로 좀 있으면 이제 김장철 이 돌아오죠. 배추로 이제 김치를 담그어야 하는데, 김치를 담글 때 우리가 포기김치, 포기배추를 쓰게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본디값입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쓰는 배추는 포기김치다, 포기배추다 이렇게 하면은 포기배추는 김치에 대해서 본디값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마다 가격이 값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금배추, 금값이 되고 어떤 때는 똥값이 되고, 이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건 흥정값. 아무리 위대한 훌륭한 작품도 그거랑 비슷한 작품들이 수두룩 널려 있으면은 가치가 좀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가장 큰 값을, 높은 값을 받는 것은 독보적 가치를 갖는 것, 유일무이한 것, 불후의 명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뭐 최고의 값이죠. 근데 그런 책이라는 것이 쉽게 쓰이는 건 뭐 당연히 아니고, 그런데 시대마다 또는 작가마다 그런 것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골라낸다면 거기에는 주저하지 않고 본디값도 아주 높게, 그리고 흥정값도 아주 높게 매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뭐 본디값이 높다고 해서 흥정값도 높으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어쨌든 요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디값을 더 중시하는지 흥정값을 더 중시하는지 여러분 취향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제 1부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징검다리라는 것입니다. 도가교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는 이제 우리말 징검다리를 이제 한자로 쓰는 것인데요. 띄엄띄엄 좀 뛰어 올라가서 지나가는 다리다. 그런데 우리말 징검다리를 이해해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징검이라는 말은 징검 바늘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징을 박듯이, 징이라는 건 못을 박듯이, 이렇게 띄엄띄엄 못을 박듯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어서 바느질할 때 징검 바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을 박듯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박아 나가는 것, 이것이 다리에 적용되면 징검 다리가 되겠습니다. 징검 다리는 우리가 흔히 알죠. 돌다리. 돌을 이렇게 여기 하나 또 하나 놓고 이어서 건너도록 만든 것이 징검 다리입니다. 뭐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비평글을 쓰는 것은 이렇게 징검식으로 우리가 쓰게 될까요? 좀 자유로운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다는 그 의미는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이런 식견이나 역량, 통찰력 이런 것들이 크게 발휘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식을 딱 부러지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네 가지의 징검다리, 징검돌, 이렇게 거쳐가야 할 네 개의 돌다리, 이제 징검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징검다리는 이렇게 네 개의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보자면은 첫 번째 징검다리는 첫 걸음은 핵심이 읽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했네요.
징검다리의 첫 번째는 읽기고 주어진 글을 읽는 것이다. 무엇을 읽어낼까요?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뜻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본디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옳은지 그른지를 밝혀내는 것, 분석하는 거군요. 요까지는 그냥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었는데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인용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아마 밝혀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건 옳다 또는 그르다 라고 아마 평가를 이미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이미 옳고 그름을 이제 따져서 왜 그런지를 밝혀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왜 그러한지를 자세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컨텍스트를 드러내는 것이다. 요거는 글 자체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글 자체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평가는 글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음이는 왜 그것을 썼을까요? 지음이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 글을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가 연구를 통해서 왜 그 작품을 썼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왜 그런 식으로 쓰였을까를 연구해 보려면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하이퍼텍스트군요.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 모아리와 그리고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자세히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뒤에 비평의 마지막 백미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이런 우리 독후감 쓸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는 우리에게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징검다리, 첫 번째 징검다리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읽은 이 본디글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본디 값을 매길 수 있으려면 그 본디 값, 그 작품만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 이 새로운 점, 그 작품 말고는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없는 그 작품만의 새로운 점, 그 작품이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작품의 본디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뭐 내세운 바도 있을 수 있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주제 갈라나눈 것도 있을 테고 또 따지는 방식, 글쓰기의 문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눈이 좀 필요한데요. 자,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또 비평가의 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최만식의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작가는 그 작품을 왜 썼을까요? 그 작가와의 대화 이렇게 이제 일단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가 살았던 삶의 상황, 그는 왜 그 작품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가 겪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럼 작가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쫓았던 꿈, 그가 그려내고자 했던 작가의 세계, 작품의 세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는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가 누구인지를 그는 어떤 세계 속에 살았는지 그것을 찾아내신다면은 두 번째 징검다리도 잘 건너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최만식의 경우에는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썼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 테고요. 다음에 이제 하이퍼텍스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모르면 작가도 모르게 되고 그 작가가 쓴 그 작품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숨겨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때 그 시절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만 작품의 본띠값과 그리고 그 흥정값, 그 시대를 다룬 또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를 지배하던 그 당시의 삶, 남자였다면 남자의 삶, 여자였다면 여자의 삶, 이런 것들을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하는 그때의 모습, 그리고 아주 포괄적으로는 문화, 언어, 문화, 종교 또는 정치, 경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런 우리가 삶의 누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려왔던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 좀 생생하게 드러내 볼 수 있다면은 아마 이 세 번째 징검다리도 아주 훌륭히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값을 매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값을 매길 때 주관적인 값을 매기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 눈에는 요것은 얼마짜리다 라고 객관적인 건 없어요. 물론 아무리 많이 비교해도 결국 내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작품 내용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는 없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지면도 써야 할 글의 양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한 편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주 내가 보기에 아주 새로운 부분, 또 쟁점,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톱파서 이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뒤에 야, 이것은 나에게 이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또는 이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징검다리 4개를 다 건너서 좋은 비평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